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SNS를 가장 즐겨 하시나요? 페이스북? 이건 요즘 아재들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전 세계 29억 명이 여전히 사용하는 SNS 업계의 압도적인 대장주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는 아마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인스타를 하면서 보내는 것 같은데요. 순살도 공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여기서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틱톡, 트위터, 스냅 등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 소셜미디어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대통령 퇴임 이후 잠잠했던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직접 차려서 운영하겠다. 근데 그 회사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 DWAC라는 스펙과 합병시켜서 우회 상장하겠다는 얘기에 이 DWAC의 주가도 이틀 만에 12배 이상 떡상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통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갑자기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럼 개미들은 대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유저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나오는 뉴스들은 별로 좋은 재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10대 틱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틱톡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전 세계로 바이럴을 타고 퍼진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뉴스가 있었죠. 소셜미디어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면서도 어쨌든 소셜미디어상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혐오,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등에 관련된 콘텐츠가 SNS상에 만연하다 보니 이를 검열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예 미 상원까지 올라가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스냅 등의 경영진이 상원에 호출되기도 한 상황이죠. 물론 소셜미디어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 잘못이냐, 콘텐츠를 플랫폼이 직접 검열하는 게 더 안 좋은 행태 아니냐 등으로 반박을 해오긴 했으나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하려고 했던 인스타그램 키즈, 아이들용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 그 이전부터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데이터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주인 페이스북이 대표격으로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요. 2018년에 터졌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페이스북 내 유저들의 정치 성향 데이터들을 불법 유출해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이었죠.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거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죠. 그 이후에 빅테크 회사들의 독점력에 걱정을 느낀 여론이 페이스북을 쪼개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페이스북만을 향한 행태는 아니고 대형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 4개 회사를 향한 총체적인 칼날이었는데요. 올해 6월에는 플랫폼 업체 규제 법안 5종 세트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랫폼 업체들과 플랫폼 내에서 장사를 하는 업체들을 쪼개라는 개념의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들이 그 안에 콘텐츠들까지 직접 채워넣게 되는 게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개념입니다. 플랫폼들이 수집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들을 유저들이 직접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라는 데이터 주권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저들의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산업을 막론한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법안이 아직 발의만 된 상황이고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미국 정권의 특성상 반독점 관련해서 공격을 빡세게 이어나갈 것 같다 보니 특히 미국판 공정거래위원장 FTC의 최연소 수장으로 취임한 리나 칸, 이 89년생 리나 칸이 빅테크 때리기 전문이죠. 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계속 긴장을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라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분야의 대어들을 모두 갖고 있는 거대한 회사이다 보니 회사 자체를 쪼개라는 압박이 대놓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은 FAAMG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회사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앞으로도 한 3개 분기 이상은 꾸준히 커줄 걸로 보이는 회사들이긴 한데요. 주가가 슬슬 고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미래 성장이 중요한 테크주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빅테크,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둘러싼 위와 같은 전반적인 여론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여타 테크 기업들에 비해 너무 과하게 때려맞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 주가가 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증권사들이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스냅의 실적이 월가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는데요. 사실 월가 예상치라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냥 월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실적 예측치들을 모아서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 살짝 낮았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실적이 기대보다 낮게 나온 원인이 무엇인가인데요. 이 원인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스냅 CEO인 에반 스피겔이 실적 발표 시에 밝힌 바에 따르면 애플의 iOS 개인정보 정책 변경이 스냅의 광고 사업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초부터 이미 불거졌던 문제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스냅의 CEO가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애플의 바뀐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르면 아이폰 유저들이 본인들이 깔아놓은 앱이 본인들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을 원하는지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앱을 깔게 되면 앱의 사용자 데이터가 자연스레 앱 운영사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흘러들어온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앱 운영사들이 타겟 마케팅, 타겟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소비자가 어떤 취향을 갖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할지 이런 유저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걸 승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절차가 끼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죠. 공짜로 개인정보를 퍼주게 되는 격이라서 이 개인정보를 퍼주면서 얻는 편리함보다는 아무래도 불안감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폰 유저 중에서 16%만 앱의 추적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스냅 CEO가 말하기를 앱 유저들의 성향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지자 이 광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월가 예측 대비 한참 낮은 액수로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스냅의 주가가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빅테크 간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이라는 소비자 접점을 직접 잡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앱스토어 위에서 활동하는 앱들인 각종 SNS 기업들, 페이스북, 스냅, 트위터, 핀터레스트 같은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에게 아이폰을 통한 소비자 데이터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개인 검색 데이터를 소셜미디어 앱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SNS라는 소비자 접점을 통해 모은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외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공급망 문제, 지난 순티브 영상들인 그린플레이션 영상이나 공급망 이슈에 관련된 영상들에서도 다뤘던 문제죠. 이런 공급망 문제도 주가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광고주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광고비를 더 태워서 더 팔아야 이득인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주들이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 물건이 없어서 4분기에 광고를 줄일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쇼핑 대목인 연말에 팔 물건이 없다. 물건이 없으니까 광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스냅챗의 광고 매출이 줄 것 같다는 것이 스냅의 4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자, 이 역시도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같은 이슈가 여타 SNS 회사들의 광고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심지어는 구글 주가까지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유저 데이터의 길목을 잡고 있는 애플은 자체 광고 사업을 오히려 대폭 확장 중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내 애플 서치 에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앱을 검색하면 광고주들의 앱을 우선적으로 띄워주는 구조입니다. 이 애플 광고 사업이 올해만 해도 연에 $5 빌리언 규모, 5조 원, 6조 원 규모, 근데 이게 3년 내에 20조 원이 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플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던 이런 소셜미디어 업체들에게 가던 돈을 그냥 애플 본인들이 직접 다 채가겠다고 결정한 개념이죠. 위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최근에 과할 정도로 외쳐드는 키워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인데요. 페이스북은 5년 내에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회사로 인식하길 바란다. 새로운 꿈을 담아 사명까지 바꾸겠다 라고 선언한 상황이죠.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미국의 SF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현실과의 구분이 힘들고 현실 세상의 감각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늘 그렇듯이 총대 메고 해당 산업을 정의하는 업체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의미가 모호한 편이죠. 아무튼 이 모호하지만 거대한 키워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이고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시대를 타고 세계 최대급 기업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의 근간은 잡지 못했죠. 이는 마크 주커버그 스스로도 인정한 사항인데요. 애플이나 구글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앱을 출시해서 활동하다 보니 그들의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최근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 이후엔 회사의 목줄이 간당간당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에 대한 여론까지 안 좋은 상황이고 소비자 데이터를 남용한다는 내부 고발자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이렇듯 사활을 걸고 메타버스 시장의 총대를 맨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애플이 아이폰, iOS, 앱스토어를 통째로 선점해서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집어삼켰듯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페이스북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선점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이폰의 성공 방식처럼 일단 하드웨어 기기부터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 하드웨어 중 하나인 VR 기기 회사들을 꾸준히 인수해서 확장 중입니다. 페이스북이 진작에 인수했던 오큘러스는 VR 기기 시장 점유율 7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최근엔 선글라스 회사 레이밴과 협업해서 AR 글라스까지 출시를 했죠. 심지어 새로 부임한 페이스북 CTO, 최고 기술 책임자마저도 기존의 AR, VR 팀을 맡고 있던 담당자를 승진시켰죠. 자, 하드웨어와 동시에 밸류체인상 함께 키워야 하는 분야가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역들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어 온 회사들을 알려드리면 서학개미들에게도 너무 핫한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고 인프라 영역이죠. 그리고 텐센트, 게임 SNS 회사고 콘텐츠, 플랫폼 영역이죠. 그리고 로블록스, 게임 회사인데 콘텐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특히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특이점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유저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임이면서도 동시에 유저들이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메타버스의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영역에서도 페이스북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R 기기로 접속해서 즐길 수 있는 가상공간 SNS 서비스인 호라이즌, 플랫폼 형태의 이런 호라이즌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체 반도체 칩까지 개발 중입니다. 이는 즉 인프라도 직접 개발하겠다는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메타버스 밸류체인 전반을 다 먹어서 다가올 미래에는 애플이나 구글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들이 소비자 접점의 첫 단추인 하드웨어 기기부터 최후방의 반도체 칩까지 다 잡고 흔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건데요. 당장은 꿈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알고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흥망이 달려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단순히 애매모호한 키워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셜미디어들이 명운을 걸고 승부하는 전쟁터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들의 사업 전개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에 더해 전통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대항마를 선언하며 급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트루스 소셜이라는 업체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소셜미디어입니다. 이와 동시에 DWAC,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그룹이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덕분에 DWAC는 역대급 밈 주식으로 등극하면서 이틀 만에 12배의 떡상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굉장히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조용히 살고 있다기보다는 강제로 조용히 살게 됨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팔로워만 8,800만 명이 넘는 트럼프는 SNS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했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SNS를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대선 직후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을 강제로 닫아버렸었죠. 이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정치적 검열을 이유로 그의 계정을 정지시켜버렸는데요. 계정 폐쇄 전 트럼프의 SNS 계정들의 팔로워 수를 다 합치면 무려 1억 4,6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진 트럼프는 한때 자체 웹사이트도 런칭해서 반전을 시도했었지만 방문자 수가 거의 없다 보니 오픈 29일 만에 문을 닫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동안 조용하던 트럼프가 다시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를 런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빵 회사들과 거대 언론사에 필적할 만한 거대한 SNS 미디어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데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트루스 소셜은 아직 런칭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트루스 소셜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애플 앱스토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인 11월에 초대된 유저들만을 바탕으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2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루스 소셜은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까요? 현재 트루스 소셜의 운영사가 될 TMGT 웹사이트에는 데모 버전의 레이아웃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트루스 소셜은 트위터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의 UI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트루스 소셜과 관련된 주식인 DWH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스펙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회 상장만을 위한 회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셀러 분들은 스펙에 대해서는 이미 징하게도 들으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볍게 한번 설명하자면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일단 투자자 돈부터 끌어모아 놓고 정해진 기한, 보통 2, 3년인데요. 이 기한 안에 인수할 대상 기업을 찾아서 인수합병하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만들 회사와 합병 계획이 있다는 소식에 DWH의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스펙주들이 보통 인수합병 썰에 따라 움직이는 도박성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보통은 실체가 있는 회사들과의 합병 계획이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 합병 대상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곤 합니다. 다만 이번 DWH의 경우에는 아직 서비스를 출시조차 안 한 트럼프의 회사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주식은 기업 가치와는 크게 관계없이 완전히 밈 주식화, 즉 개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놀고 떠들면서 사고 파는 주식으로 포지셔닝 되었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이고요. 요즘은 모든 키워드에 K를 붙이는 게 대세죠. 오늘은 소셜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린 만큼 K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희망찬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원조 끝판왕격 회사라고 하면 한국의 싸이월드를 빼놓을 수 없죠. 학창시절 도토리를 결제해가며 미니홈피를 꾸몄던 추억이 있는데요. 이 싸이월드가 한국판 메타버스를 꿈꾸면서 재개장을 했습니다. 한때 기존 포스팅들이 다 날아가고 백업이 안 된다고 해서 슬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청하면 흑역사를 복구해준다고 해서 다행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SNS 원조격인 싸이월드도 재오픈하고 미친 듯한 트래픽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5시간 만에 전성기 MAU를 돌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성기 때 월에 680만 유저가 접속했었는데 이번 재개장 후에는 첫날에 무려 872만 명이 몰려왔다고 하죠. 물론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단순 추억팔이 형태를 넘어서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지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가상 공간에 대한 인간의 수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인류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밌는 경제 금융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